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54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즉 적법요건이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다 갖추고 효력 발생 요건, 즉 대외적인 표시,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도달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효력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거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성립 요건, 즉 적법 요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 중에서 일부 흠결이 있었다, 흠이 있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는 하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하자가 있게 되면 이제 거의 위법하다 또는 이렇게 되죠. 그럼 그럼 위법하지 않은 경우, 내가 거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위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너무 경미한 하자죠. 즉, 명백한 오기, 오산, 이런 것들은 이제 정정하면 되니까, 모두 다 위법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 위법하면은 모든 법의 세계에서는 결국은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효력이 있으면 안 되죠. 위법한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효력이 있다라면은 이거는 법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게 상식 밖의 문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행정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법에서도 위법하게 되면은 이 소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효력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위법한지 아닌지 모호한 지대들이 있잖아요. 위법한지 아닌지 모호한데 궁극적으로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명이 되면은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건 분명한데 지금 현재 당시 지금 당장 어떻게 그거를 취급할 거냐,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거냐, 무효한 것으로 취급할 거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이제 앞에도 지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이제 공정력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공정력과 연관된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법에서 행정행위 한정해서 다른 작용 형식 말고 행정행위의 한정에서는 위법하면은 무효인 행정행위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궁극적으로 그 위법성이 확인이 되면 결국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은데 지금 당장 어떻게 취급할 거냐에서 달라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정의 판단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제 처분 시설을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행정쟁송법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의 무효하고 취소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무효는 행정행위의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행정행위로서 효력이 지금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리고 취소는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상실된다라는 거죠. 그럼 권한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은 일단 처분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쟁송 취소로 가게 되면은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이제 행정법원이 되겠죠. 담당 재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재판부, 수소법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자의 구별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력이 있니 없니 등등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제소기간의 불복에 있어서 이 제소기간의 존재 여부입니다. 예컨대 취소 사유가 있다면은 취소 소송을 해야 될 거고 취소 소송을 한다라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제소기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행정법 관계를 뒤집을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체 위법 사유 중에서 무효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 넓게 되는 거고요. 전체 위법 사유 중에서 취소 사유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법적인 안정성이 추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입법 정책 또는 사법 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구분하는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존하게 돼 있고, 판례에 따르면 이른바 중대 명백설이죠. 중대 명백설인데, 자, 하자의 중대성과 하자의 명백성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자의 중대성은 하자의 무게죠. 하자의 무게, 크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자의 명백성은 이 하자가 얼마나 눈에 잘 띄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자의 중대성은 뭐 논란이 있을 게 별로 없지만은, 하자의 명백성은 관점에 따라서, 그죠? 시각에 따라서 그 잣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 판례가 취하는 그 잣대는 뭐냐면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표현 쓰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은, 참 우리 지금 행정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부 공무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꽤 높은 수준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사람들의 행정이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무효인 행정행위를 하는 게 많지는 않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명백설, 판례가 취하고 있는 중대명백설, 즉 외견상 일견명백설에 따르면은 이 전체 위법 사유 중에서 무효 사유가 차지하는 것보다 취소 사유가 차지하는 포션이 훨씬 커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학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이 법적 안정성만 추구해서, 법적인 안정성만 추구해서 이 권리구제 가능성을 좀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게 되고, 그런 비판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명백설은 이제 해당 공무원 집단, 그 행정을 하는 해당 공무원 집단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백성 보충성설은 뭐냐면은 행정 영역 중에서 명백성을 요구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명백성은 이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이 요건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기준의 한 단초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과연 이 우리나라 행정 영역에서 이 법적인 안정성이나 제3자의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행정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행정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행정 영역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국가하고 개인 사이, 행정 주체하고 어떤 개인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에 관련된 행정 영역 뭐가 있을까요? 조세처분 대표적으로. 네, 이런 거에서는 명백성이 요구가 되지 않고 중대성만으로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무효하고 취소를 구분하는 거죠. 요게 이제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설은 뭐 견해의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뭐 명백성은 항상 없는 거죠. 중대성으로만 항상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 가치 형용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안마다 이제 알아보자라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반드시 아셔야 될 거, 물론 다 알아야죠. 네, 다 알아야 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중대 명백설, 즉 외견상 일견 명백설하고, 그 다음에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대법원 판례의 다수 의견은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고요. 소수 의견은 명백성 보충 요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견해는 다른 견해보다도 더 많이 아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잣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체에 관한 하자에서 보면은 무권한의 행위는 사항적, 지역적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면은 보통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항적 무권한이죠. 예, 사항적 무권한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무효인 걸로 시작하는 거죠. 무효인 걸로 시작하는데 다만 이제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뭐 공평, 신뢰, 법률관계, 안정 등에 입각하여 외관상 당의 행정기관에 권한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은 예컨대 뭐 민법상 표현 대리가 적용될 만한 사정이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행정권한의 위임이 좀 약간 어긋나서 무효가 됐다, 무권한이 됐다라든지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사례도 하나 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하게 조직되지 않는 합의행정기관 행위는 뭐 무효라고 보는 것 같고요. 행정기관의 의사에 흥결이 있다. 공무원이 심실상실이나 뭐 정할 수 없는 정도의 강박이한 행위는 뭐 행위에 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 무효겠죠. 근데 뭐 미성년자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특별히 뭐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되는 거고요. 이제 착오의 경우에는 착오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오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그 관점에서 무효와 취소를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방의 사기, 강박, 증례 등 부정수단으로 말미암아서 행해진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는 이미 신뢰보호원칙 때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하자. 먼저 생각해 볼 게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되는 거냐가 일단 전통적인 논쟁거리죠.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만간 이루어질 행정절차법 강의 때 다시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하자가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였다라면은 일단 무효 사유가 되는 것 같고요. 이해관계 내 권리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절차의 취지 목적이 단순히 행정의 적정 원활한 운영을 위한 거라면은 뭐 그냥 취소 사유라고 보는 게 이제 통상적인 생각인데 이게 반드시 이렇게 딱딱 그 사건에 구체적인 사건에 매칭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제 뭐 법조론에 들어와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건 아실 겁니다. 상대방의 신청 동의를 아예 없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예전에 그 사인의 공법행위 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무효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력을 결한행위. 이거는 이제 무효 사유로 본 경우는 이제 환경영향 평가를 아예 안 거쳤다.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예 거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인사교류에 관한 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나타난 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관계기관 사이에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협의는 거쳤는데 그 해당 관계기관이 동의는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뭐 협의만 거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간혹 그 협의가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도 판례에 나타난 경우가 몇 개 되질 않아요. 3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좀 눈여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공고 통지를 결한행위. 필요한 공고 통지 자체를 안 했다. 라고 하면 이제 무효 사유가 되겠죠. 근데 공고나 통지는 하긴 했지만은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 걸로 보통 보는 것 같아요. 그다음 필요한 이해관계나 입회 또는 협의를 결여한 얘기인데 무효 사유인 것 같지만 판례는 뭐 취소 사유로 보는 듯한데 이거는 뭐 정설이 있을 수는 없죠. 일단 위법 사유는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청문 등을 결한 행위 보통 취소 사유로 보는 것 같아요. 자, 형식에 관한 하자로 가서요. 서면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뭐 무효 사유로 보야겠죠. 예, 이유 제시를 결한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유 제시를 결한 행위도 취소 사유가 되는데 문제는 이유 제시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아주 구체적이고 이리적으로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유 제시가 되지 않단 말입니다. 이유 제시는 두 가지를 기재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하고 적용법조죠. 예, 두 가지를 기재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딱 돼 있지 않다. 이렇게 되면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이유 제시의 권리 구제 기능, 그러니까 불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고서 요 관점에서 법원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 법령만 기재돼 있고 사실관계가 기재돼 있지 않는데 근거 법령만 읽어봐도 어떠한 사실관계인지 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예컨대 신청 절차를 통해서 뭐 적용법조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주고받잖아요. 신청 절차에서 저기 신청인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청문 등을 해서 그죠? 청문 등을 하면서 이제 행정청이 뭐 설명을 해줬었다라든지 하면은 이유 제시가 다소 좀 부실하더라도 불복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행정절차법을 강의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판례가 움직이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결론만 일단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뭐 내용에 관한 하자 뭐 충분히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설명이었고요. 오늘은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헌법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죠, 우리 학교에. 헌법소송법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시시하고 다 아는 얘기 왜 하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의외로 또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잘 구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그냥 하찮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고 저를 비난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곱씹어보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지만 곱씹어보는 걸로 한번 곱씹어보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 거를 더 다지는 걸로, 더 정확하게 아는 걸로 그런 계기로서 앞부분 설명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자, A라는 사람이요. 성북구청장으로부터요. A라는 사람이 이제 안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안암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A라는 사람이 뭐 예컨대 미성년자한테 뭐 술 한 병을 팔았어요. 소주 한 병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나왔다고 칩시다. 예,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자, 케이스는 이거 너무 단순하죠. 너무 쉽죠? 예,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파는 데까지 팔아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 데까지 관한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처분은 잘 안 보이죠? 이거 가려서 더 위에다 쓸까요? 네? 잘 보이면 괜히 좋네. 자, 처분은요? 처분은 뭐예요? 성북구청장이에요, 그죠? 자, 2020년 5월 18일 안암식당 주인에게요. 안암식당 주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2개월 처분을 했어요. 그 사유는 2020년 4월 18일 날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병을 팔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쉽죠? 네, 쉬워요. 자, 그럼 이 사람은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미성년자가, 요새 미성년 몇 살이죠? 18세인가요? 뭐 18세라고 칩시다. 이 미성년자가 17세인데, 이 술을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그러니까 성인처럼 이제 꾸며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사람이 그 미성년자인지 뭐 알아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고가 누가 되나요? 우리가 공정력 때 공부했는데 원고가 누가 되죠? 모든 소송 영역에서, 그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에서 원고는 누가 되나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죠. 형사사건에서도 검사가 원고가 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원고라는 표현은 안 쓰죠. 형사소송에서. 그렇지만 검사가 기소를 하잖아요.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너는 형벌 몇 년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행정법에서는 아니죠. 항고소송에서는 그렇죠. 항고소송은 뭐예요? 처분에 관한 소송입니다. 처분은 뭐예요? 대략 행정행위죠. 자, 행정행위에 관한 소송은 누가 원고가 돼요? 누가 원고가 돼요? 처분에 상대방이 원고가 돼요. 그러면은, 자, 누가 원고가 돼? 이 사건에서. 안하시던 주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성북구청장인데, 소송은 안암식당 주인이 제기하죠. 왜요? 일단,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세 글자로 제가 무슨 힘이라고 그랬습니까? 공정력이라고 그랬죠. 공정. 자, 그러면 이제 안암식당 주인이 원고가 돼서, 그죠? 성북구청장이 피고가 됩니다. 피고를 상대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안암식당 주인이 어디다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어느 법원에? 서울 행정법원에다 제기했겠죠? 네. 자,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판별하려면은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일단 봐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권리관계가 계약서에 써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행정법에서는 뭘 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 설명했죠? 법률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관한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식품위생법이겠죠. 자, 식품위생법일 겁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아마 몇 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일반 음식점 주인의 영업 준수 사항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일반 음식점 주인은 영업 준수 사항을 지켜야 된다. 이거 뭐 필기하실 필요도 없어요. 준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은 영업 준수 사항을 지켜야 된다 하고서 만약에 이를 어기면 다른 조문이겠죠? 이를 어기면 영업 정지 6개월 이하의 영업 정지를 6개월 이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겠죠? 뭐 이런 조문들 여러분들 많이 받고 상상도 되죠? 아주 일반적인 조문이잖아요. 예? 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조문에 법 몇 조에 의한 일반 음식점 주인의 영업 준수 사항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거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조례로 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시행령, 대통령령은 보통 시행령이라고 그래요. 시행령, 부령은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그러고요. 시행규칙, 뭐 조례에서 어디다 위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위임한 데에서 뭐 법 몇 조에서 말하는 영업 준수 사항이란 1번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안 된다. 2번 뭐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진 않겠지만 뭐 이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도 완전히 처음에 강의했던 내용,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자, 일반 음식점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행정청에, 그죠? 일반 추상적인 규율이 있고요. 행정청의 개별 구체적인 규율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 편 제가 한번 그려둔 적 있죠? 기억나시죠? 자, 일반 음식점 주인이에요. 일반 음식점 주인. 자, 일반하고 개별 중에서 뭐예요? 일반이죠, 일반. 그죠? 네. 일반 음식점 주인 누구나니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잖아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이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준수 사항도 불특정 다수의 사례가 들어있겠죠? 사안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6개월 이하의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규율성을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는 행정행위는 아니죠. 그죠? 행정행위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행령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도 상해법령하고 결합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일반의 시청주의는 뭐야? 일반이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A한테 팔든 B한테 팔든 C한테 팔든 또는 뭐예요? 1월 1일 팔든 2월 1일 팔든 3월 1일 팔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이죠? 추상이니까 뭐예요? 결국 뭐예요? 이렇게가 이제 규범의 세계예요. 규범의 세계. 법규의 세계예요. 자, 이 법규를 국회가 만들면은 뭐라고 불러요? 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식품위생법이 되죠. 자, 이거 이런 일반 추상적 규율인데 법규예요. 예, 근데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행령이 되죠. 장관이 만들었어요. 부에서 만들었어요. 그럼 시행규칙이 되죠. 지방의회가 만들었어요. 그럼 조례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 조문에 기초해서 자, 성북구청장이 야난식당 주인입니다. 일반 개별 중에서 뭐겠어요? 개별이죠? 개별. 자, 또 뭐야? 2020년 4월 18일 날 미성년자한테 소주 한 병 팔았어요.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구체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권리움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규율성을 갖췄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답도 써놨네요. 처분 또는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죠. 자, 그러면 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 항고소송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처분에 관한 소송이죠. 그죠? 처분에 관한 소송이죠. 항고소송이 처분에 관한 소송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히 조례가 형식만 조례이지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은 무슨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처분적 명령, 처분적 조례의 문제죠. 그러면 형식에 따라서 규범으로 볼 거냐, 내용에 따라서 처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결론이 뭐가 달라져요? 항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항고소송의 직접
대상에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예요.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자, 안암식당 주인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어디다 소송을 제기했겠어요?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나요? 아니면은 저기 민사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나요? 당연히 행정법원에다 제기하겠죠? 이걸 행정법원의 전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행정법원이겠어요? 서울행정법원이겠죠? 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행정법원 이제 담당 재판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판장까지 될 나이는 아니니까 배석이라고 칩시다. 예, 이제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요. 근데 보니까 이 처분이 말이에요. 이 처분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재판부에서 살펴보니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청문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재판부 생각에는 미성년자한테 술 판 게 왜 제재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뭐 미성년자도 술 좀 마시면 안 돼?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다고 가정을 하자는 얘기죠. 미성년자 좀 술 좀 먹으면 어때? 뭐 고등학생이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찾고 했으니까 자기 의사는 자기가 결정할 나이가 됐고, 그 다음에 뭐 요새 뭐 입시도 어려운데 뭐 스트레스 해소하고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재판부는 없겠죠. 근데 뭐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 목적으로 만든 케이스니까 있다고 치자고요. 자, 법률이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소송법 안 배우셨어요? 법률이 위헌이다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직접 심사할 수 있나요? 없죠. 뭘 하죠? 위헌법률 제청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어디서 이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나요?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 자, 그러면은 이 재판부에서 일단은 헌법소송법에 의하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재판을 정지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보내죠. 뭐만 보내요?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만 보내는 거지 이 사건 자체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선결 문제로서 식품위생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건 자체를 심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자체를 심사하는 거는 오로지 담당 재판부, 법원이죠. 근데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이 식품위생법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로 보낼 뿐인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럼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은, 그죠?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재판부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이 사건을 재판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이니, 그죠? 결과적으로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처분이니 위법하다고 해야겠죠. 그러면 취소 판결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합헌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다른 요건 다 갖춰졌다고 이미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원고 패소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가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면은 이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 스스로 판단하죠. 왜냐면은 헌법 몇 조죠? 네. 법률 미만의 하위 법령들은 법원에서 스스로 판단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하겠죠. 이게 막 상고되고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것은 항고 소송의 대상은 처분이지 규범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알아야 될 사항이고요. 직접적인 대상. 그러면은 이 법률 또는 법규 명령은 언제 그러면은 심사 절차에 들어가느냐. 직접 대상도 안 되고 항상 되는 것도 아니죠.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 문제로서 법규의 유연성이 따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처분에 대한 소송이 없었다라면 이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요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 또는 부수적 규범 통제, 헌법학자들 사이에 이름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 규범 통제 또는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처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김에죠, 심사하는 김에 규범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거죠. 예, 이거를 구체적 규범 통제 또는 부수적 규범 통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됐고요. 이게 너무 쉬운 건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짜증나죠. 예, 짜증날 겁니다. 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자, 이 법률이요.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이미 위헌으로 선고가 돼 있었어요. 이 사건을 재판하기 이전에 이미 위헌으로 선언이 돼 있었는데 행정청이 위헌으로 선언된 줄도 모르고 그냥 법전만 보고서, 법전에는 아직 표시가 안 돼 있었을 테니까, 보고서 이 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위법하죠. 그런데 이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위헌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처분이 있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언이 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왜냐면은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형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장래효죠. 헌법재판소법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처분은 이미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위헌이 됐단 말입니다. 법률이. 그러면 장래효니까 언뜻 생각하면은 이 처분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헌 결정이 소급표가 있을 때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만약에 소급표가 있어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거는 무효 사유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취소 사유가 되는 걸까요? 이게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쳐야지만 이 처분이 위법 여부가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이거는 헌법상의 쟁점이죠. 그죠? 만약에 소급표를 미쳤다라고 하더라도 그 소급표가 미쳐서 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는 또 다른 쟁점이죠. 그죠? 예, 이거는 행정법적 이슈가 되는 거죠.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내에서 자, 이 안암식당 주인이라는 원고가 처음으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위헌 제청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갔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선고를 했어요. 위헌 결정을 선고했어요. 이렇다면은 이 사건을 우리는 당해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해 사건. 그러니까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는 당해 사건이라고 불러요.
다음에 자, 위헌 결정, 요런 종류의 사건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다 같이 올라갔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보통 병합해서, 사건을 처리하지만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고, B를 하는 사람의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는데, 근데 병합을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B라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러면 B 사건이 당해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요? 내 사건은 동종사건이라고 해요. 동종사건. 비슷한데, 자, B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고요. 제 사건은 아직은 법원 단계에 있어요. 내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B가 먼저 해가지고 벌써 받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건은 병행사건이라고 합니다. 병행사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도 한번 소송 내볼까? 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일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앞에 세 개의 종류, 뭐 동종사건하고 병행사건은 뭐 그냥 같은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당해사건, 동종 및 병행사건, 일반사건 이렇게 분류하시면 돼요. 이거는 사실 제가 설명하면 안 되고요. 헌법소송법이나 헌법 뭐 이런 시간을 배웠어야 되는데 뭐 하여간 뭐 관련되니까 지금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당해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당해 사건의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쳐야 될까요? 안 미쳐야 될까요? 당연히 미쳐야겠죠. 안 미치면 누가 위헌 재청 신청을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위헌 재청 신청해도 내가 구제를 못 받는다? 그러면 누가 위헌 재청 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해 사건은 당연히 미쳐야겠죠. 미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병행 사건이나 동종 사건은 어때요? 원래는 나도 같이 병합 처리됐으면 또는 내 사건도 같이 위헌 재청이 됐었으면 같이 구제를 받았겠죠. 근데 헌법재판소가 병합을 안 해줬다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한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해주고 이런 우연한 사정 때문에 내가 권리구제를 못 받는다라면은 이상하죠. 그러니까 동종사건과 병행사건도 소급표가 미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일반 사건이죠. 자, 일반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법원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법원이 어떻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법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비록 헌법재판소법에는 소급표 장래효라고 규정돼 있어도, 그죠? 장래효라고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법관이 이미 위헌인지 뻔히 아는데 그 법률을 적용해서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 사건도 소급표가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기판력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불가증력이 생겼어요. 제소기간이 이미 다 도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제소기간 때문에 구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번 사유하고 2번 사유는 이제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이제 세 번째 사유가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일반 사건의 소급표가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 소급표가 미친다라고 하면은 예산이 막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나라가 잘 딴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률 관계가 너무 많이 헝클어진다. 라고 하면은 소급표가 또 제한이 된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실제 사건 한번 볼까요? 자, 호범 부여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법의 과거의 법률에 의하면은 모든 사유하고 관계없이 자, 선고유예 판결만 받아도 당연퇴직이 됐습니다. 당연퇴직이 됐는데 근데 같은 형사사건이지만 비난 가능성이 적은 사건도 있잖아요. 예컨대 뭐 교통사고 아주 경미하게 냈다든지 그래서 뭐 선고해를 받았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다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가 됐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복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복직을 하게 됐어요. 자, A라는 사람이 뭐 2000년도 1월 1일 날 그 당연퇴직이 됐어요. 그 법령 때문에 당연퇴직이 됐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2010년 1월 1일 날 복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 복직하는 것까지는 이제 쟁점이 아니에요. 20년 사이에 그죠? 호봉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서열이 다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것까지 다 소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공무원 관계가 완전히 흡편해지겠죠. 그죠? 예, 그런 거를 고려해서 소급표를 적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급표 적용 말만 이제 뭐 일반 사건에도 소급표가 미친다고 원칙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법적인 안정성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끌어들여서 소급표를 제한하는 사건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기준만 말씀드릴 수 있지, 뭐라고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다. 기준은 이렇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헌법적인 이슈예요. 첫 번째 쟁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해사건, 병행사건 이렇게 되고 일반 사건 중에서 소급표가 미치는 사건이 되면은,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당해 처분이, 그죠? 위법하게 된 거잖아요. 맞죠? 자, 위법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무효 사유일까요? 아니면은 취소 사유가 될까요? 이 문제는 대법원 다수 의결에 의하면은 무슨 설?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무슨 설? 무효하고 취소를 가르는 중대 명백설이죠. 소수 의견에 의하면 명백성 보충성설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뭐 너무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법률이 위헌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법률이 합헌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했겠죠.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중대성에 대한 설명입니까? 명백성에 대한 설명입니까? 명백성에 대한 설명이죠. 위헌인 법률을 적용했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위헌인 법률을 적용했다라는 것 자체는 하자의 중대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명백성까지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취소 사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취소 사유로 본다.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다. 자, 요까지 설명은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어드밴스 돼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 자, 성북세무서장이요. 성북세무서장이 이 A에 대해서 과세처분을 했단 말입니다. 과세처분을 했어요. 과세처분을 했는데 90일이 지났어요. 90일이 불가쟁력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건에서 그 이후에 이 과세처분에 근거가 되는 세법조항이 위헌이 됐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소급표가 미칩니까? 일단 일반 사건이죠. 예, 그죠? 당해사건, 병행, 동종사건이 아니고 일반 사건이잖아요. 예, 일반 사건인데 일반 사건에 소급표가 미쳐요? 안 미쳐요?
자, 일반 사건에 선고표가 미치지 않는 세 가지 사유를 아까 설명했어요. 확정 판결이 있었을 때. 두 번째,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 신뢰보호나 뭐죠? 법적인 안정성이 요구될 때. 자, 몇 번째 사유 때문에 선고표가 없는 겁니까? 두 번째 사유죠. 자, 불가증력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이 A로서는 더 이상 이 과세 처분을 다툴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다른 사건에 의해서 위헌으로 판명됐다고 하더라도. 자, 요까지 이해됐습니까? 요까지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그대로죠. 그죠? 문제는, 자, 이 A가 과세 처분이 자기는 억울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계속 안 내고 있단 말입니다. 안 내고 있으면 이 상북 세무서장은 비록 위헌인 과세 처분이긴 하지만, 그죠? 위헌인 법률 조항을 적용한 과세 처분이긴 하지만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돈 안 주니까. 그죠? 그러면은 세금을 납부 안 하니까. 그럼 이 세무서장은 이 A를 상대로 말해요.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 그죠? 이건 조금 더 어드밴스된 얘기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과세 처분에 근거한 아무리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과세 처분에 근거한 체납 처분, 강제 징수는 무효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무효다.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불가증력 제도라는 게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과세 처분의 근거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선고했지, 이게 뭐냐?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소수견이 있었지만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그 논리죠. 다수견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어떻게, 그죠? 법원이 어떻게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과세 처분에 집행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걸 용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들을 통해서 이 집행처분이 무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말이에요. 이제 민사집행법하고도 관계되는데 국가가 집행 권한이 이제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과세 처분을 근거로 배당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배당도. 그 다음에 위헌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경우. 여기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조는 똑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하고 구조는 똑같으나 그 규범에 대한 심사 절차가 법원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취소 사유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판례는 명백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헌 법률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효하고 취소에 관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얘기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문제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자, 보시죠. 자, 하자의 치유하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입니다. 먼저 하자의 치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자의 치유는 원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원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요, 하자가 아주 조그매졌어요. 경미해졌어요. 보완이 됐거나 뭐 등등의 사유로 이제는 하자라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하자가 원래부터 그래도 하자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위법한 것으로 취급해야 된다. 라는 사고방식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자가 이제 경미해져서 또는 없어져서 부안돼서 이제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된 거 아니냐? 만약에 전자의 견해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위법한 행정행위니까 뭐 취소를 하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뭐 변경을 하던가 해서 하고 다시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해야죠. 똑같은 처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냐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자의 치유가 만약에 긍정이 된다라고 하면 원래 하자 없던 행정행위처럼 적법성이 유지가 되고 그 효력은 이제 다툴 수 없게 되는 거죠. 적법한 것처럼 되는 거니까. 그죠?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라면. 그게 이제 하자의 치유 문제인데요. 만약에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라면은 행정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불필요한 반복의 배제. 보통 이제 세 번째가 주로 주된 이유일 텐데, 하여간에 그런 관점 때문에, 그런 고려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먼저 고려해야 될 게 이런 하자의 치유가 일단 인정되는 거냐? 인정된다라고 하면 언제 인정이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대법원은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죠. 없으나입니다. 없으나. 네, 원칙이.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은 하자의 치유는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보통 학설에서 드는 하자의 치유 사유는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흥결된 요건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거죠.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 중에서 어떤 요건이 흥결이 돼 있어서 하자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이제 하자를 방치해 놔가지고 이미 여타의 법률 관계가 그 처분이나 법률 관계가 다 확정이 됐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취소를 불허하는 공익상의 요구가 있다. 예컨대 하자에 있는 토지 수용에서 이미 댐이 건설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돌리냐는 거죠. 네 번째는 사실상 공무원 표현들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예컨대 어떤 공무원이 그 임용되기 전에요. 뭐 정과가 있었어요. 실형 정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용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는요,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결격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당연 퇴직이 돼요. 그런데 담당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정과 조회하는 건 아니니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닌 거죠. 무효인 임명처분에 의한 공무원이잖아요. 임명처분이 무효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이 공무원이 여러 가지 처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처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상 공무원이론입니다. 이게 사실상 공무원이론. 자, 그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네 가지가 이제, 네 가지가, 주로 거론이 되는데,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하자의 치유 문제가 아니고요. 취소의 제한 문제입니다. 하자의 취소의 제한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거는 사실상 공무원 이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하자의 치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임용처분의 치유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이런 사람이 한 행정행위 효력이 어떠냐의 문제는 이제 사실상 공무원 이론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학기 때 아마 공무원법 시간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 3, 4는 하자의 치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결국 1만 하자의 치유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흥결된 요건이 사후적으로 보완이 된 거죠. 민법에서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무권대리가 사후적으로 추인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도 봤듯이 하자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유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일단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된다. 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적법한 행정행위처럼 돼서 예컨대 세금에 있어서 뭐 가산금을 뭐 지불해야 된다. 뭐 만약에 위법한 처분이었다면 일단 무효가 되거나 뭐 취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가산세가 진행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효인 행정행위까지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수는 없겠다. 세 번째는 내용상의 하자에 대해서 치유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입니다. 내용상의 하자. 대략 판례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를 인정하는데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효력은 하자가 치유가 되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유지가 돼서 처음부터 하자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가 된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하자의 치유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하자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죠. 뭐 견해에 따라서는 장래효만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하자의 치유를 왜 이런 이론을 왜 전개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소급적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이거고요. 그럼 언제까지 치유가 돼야 되느냐? 만약에 치유가 허용되는 경우라면 언제까지 치유가 돼야 되는 거냐? 행정쟁성 제기 이전까지는 치유가 돼야 된다. 자, 행정쟁성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요. 행정소송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치유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였잖아요. 내용상의 하자는 좀 소극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하자의 치유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경향에 있느냐. 일단 처음에 시작이 조세소송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이 하자 치유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조세소송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이전에 이제 유신 때잖아요. 유신 때니까 뭐 박정희 정권 때니까 좀 아무래도 행정이 좀 느슨하게 됐었던 거죠. 느슨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불복도 좀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유신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인데 이제 그 과세 처분을 했는데 과세 처분을 하려면 이유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처분은 다 이유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설명했었잖아요, 제가. 네. 그럼 이유 제시에는 사실관계하고 적용법조 이런 거를 적어야 되잖아요. 과세 처분의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하고 세액 계산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게 이유 제시잖아요, 세법에 있어서. 네, 근데 그런 거 대충 안 하고 대충 그냥 과세 처분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신 정권 끝나고 납세자들이 가만히 안 있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유 제시 없는 과세 처분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놀란 거죠. 당하는 과세당하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죠.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그죠? 이렇게 돼서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고서 주장하는 거죠. 하자가 치유됐다. 라고 주장하지만 일단 쟁송제기 이후에는 하자 치유가 안 된다라는 일단 판례가 성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납세고지서의 하자 치유 방법은 서면으로 해야지 구두 또는 전화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애초에 그러니까 납세고지서와 같은 정도로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자가 치유가 되려면.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건의 경우에, 이제 조세 사건 이외의 경우에, 일단 대법원은요, 이유 제시에 관해서는 옛날 판례들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최근 판례는 없지만,
이유 제시에 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래된 판례들에 의하면은 80년대 판례들에 의하면은 80년대 70년대 판례들에 의하면 이유 제시에 관해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유를 봐야지 소송을 제기할 건지 권리구제를 받을 건지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치유를 인정을 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